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생일이 하나도 생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여녀 가까이 병원에 누워있다가 새로 태어나 다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사정을 가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쁜 사람은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무서운 범죄자들과 저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산 사람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더 무서운 인간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섬뜩해지는 이 인간에 대해 뉴스로 고발을 하고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대신 사연으로나마 분한 마음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부장님 주선으로 만났어요. 제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도 이렇다 할 인연이 없자 저를 평소 좋게 보시던 부장님이 다른 부서의 직원을 소개해 주신 것이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참 똑부러지고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이었죠. 남편은 성실히 돈을 모아 신혼집까지도 마련을 해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결혼 상대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냐고 묻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혼집이 있어야 결혼 상대가 생겼을 때 떳떳하게 프로포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당하고 멋지게 프로포즈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언젠가 꼭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남편에 대해 저는 금방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결혼해서도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일 것 같았죠. 저도 집과 아이가 있는 안정적인 가정을 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결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한 저와 남편은 사귄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준비했어요. 결혼식은 멋지게 치렀어요. 둘 다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던 터라 결혼식도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조금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당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눈이 먼 것도 모르고 말이지요. 결혼 후 임신 준비를 시작하면서 회사는 퇴사를 했어요. 임신 기간을 포함해 결혼 후 2년 만에 딸을 출산했어요. 딸을 낳는 날 30시간이 넘게 진통을 했어요. 정말 엄마의 진을 쏙 빼놓고 태어난 딸이었는데 딸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저의 세상이 180도 달라졌어요. 딸을 낳고 저는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는 저를 쏙 빼닮았어요. 작은 손과 발, 따뜻한 체온. 이 약하고 작은 아이가 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성애라는 것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삶의 모든 것이 아이를 위한 계획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남편도 아이의 육아에 많은 힘을 보태주었죠. 저는 원래 나이가 차도록 면허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 중에도 틈틈이 공부해 운전면허도 따게 되었어요. 나중에 아이의 등하교나 학원 이동을 돕고 아이랑 어디라도 가려면 운전면허는 필수이니까요. 엄마도 운전도 초보 딱지를 붙이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초보여서 실수도 많았지만 그만큼 행복도 정말 컸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마트로 가는 길인데 초보 딱지를 붙인 제 차 뒤에 딱 붙어 따라오는 차가 있었어요. 초보 딱지와 아이를 태우고 있다는 딱지를 붙여두면 보통 피해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 차가 너무 바짝 붙으니 괜스레 불안해졌어요. 실수로 조금만 후진을 해도 닿을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바짝 붙어 제 차를 따라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붙어서 오는지 불안한 기분으로 백미러를 바라보았는데 어떤 여자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바짝 붙어있던 차는 불안불안하더니 제 차가 코너를 돌 때가 되자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제 차를 사정없이 들이받았어요. 제 차가 크게 회전하는 것이 느껴졌고 제 기억은 거기까지였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필름이 잠깐 끊겼다가 푹 자고 일어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사고로 혼수 상태가 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는 것이었어요. 드라마에서는 이런 상황에 가족들이 누구보다 먼저 와서 기뻐하는데 제 주변에는 처음 본 간병인과 의사와 간호사 등 낯선 사람들 뿐이었어요.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에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은 바로 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마트에 가겠다고 나와 이코를 당했는데 그 어린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숨은 붙어 있는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엄마 품에도 못 안겨보고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든 걱정이 엄습해왔어요. 선생님, 제 딸은요? 뒷좌석에 있던 제 딸은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간절한 표정으로 의사 선생님의 가운을 붙잡고 절실하게 물어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의 가운을 붙잡은 제 손을 쳐내면서 옆에 서 있던 간병인이 대신 대답을 했어요. 딸은 아주버님 댁에서 맡아주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제서야 옆에 서 있는 간병인을 보았어요. 간호사 말로는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저를 보살핀 간병인이라고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것인데 이상하게도 간병인의 반응이 묘했어요. 깨어난 저를 보고도 표정이 떨떠름했죠. 간병인에게 남편과 저희 친정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다들 병원에서 24시간 지키고 서 있을 것으로 기대했어요. 아픈 사람은 편하게 누워만 있으면 그만이지만 다들 1년 동안 많이 지쳤다고요. 일단 남편한테 알릴 테니 기다려요. 그렇게 말하면서 간병인은 병실을 나갔어요. 제가 1년이나 병원에 누워 있었던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가족들 누구도 저에게 관심이 없는 듯한 상황과 간병인의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죠. 어쨌든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서 간병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돌아온 간병인에게 저는 일단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어요. 저에게 태도가 좋지 않을지언정 일단 제가 제 자신의 상황을 파악은 해야 했으니까요. 사고가 난 경위며 사고 후 어떤 상황이었는지 묻자 간병인의 설명은 이러했어요. 제 차가 코너를 돌 때 뒤에서 박은 차량의 차주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1달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고 했어요. 그 차주가 큰 돈을 물어주기는 했지만 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몇 주가 몇 달이 되자 병원비도 크게 불어났다고 했죠. 어쨌든 저는 그 사고로 병원에 누워 숨만 붙어 있는 처지가 되었고 병원에서는 긴 잠을 자는 상태와 같다면서 기다려보자고 했다고 했어요. 몇 달째 차도가 없자 가족들은 희망과 절망을 수없이 오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족들도 마냥 병원에서 기다릴 수는 없어서 살 길을 찾아 병원을 나섰고 결국 저는 간병인 손에 맡겨진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1년이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가족들이 저에게 붙어있기만 할 수는 없었겠구나 싶었어요.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마음으로 섭섭한 것은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일단 간병인이 남편에게 알렸으니 곧 병원으로 제 얼굴을 보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다음 날 간병인을 통해 들은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간병인은 저에게 이런 말을 전했어요. 사장님이 일단 알겠대요. 깨어났다고 전했어요. 사장님이 병원비 마련하느라고 집도 팔고 서류상 이혼 절차가 필요했다고 하네요. 차차 설명 들으세요. 이렇게 멀쩡한데 뭘 그렇게 오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네. 제가 깨어나게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 못마땅한 것인지 연신 툴툴대는 간병인의 입에서 나온 소식에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요? 제가 이혼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의식불명이라 서명을 안 했는데도요? 병원비가 한두 푼이어야지. 돈 마련하느라 필요한 절차가 있었다고 하니까 자세한 설명은 사장님한테 들으세요. 이혼 서류 서명은 보호자가 했을 거예요.
보호자요? 제 남편 아니면 저희 엄마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는 어디 계세요? 제가 깨어난 것은 알고 계세요? 어머니는 지방에 가 계세요. 식물인간 된 딸 보고 충격받아서 병원에서 쓰러졌거든요. 그 뒤로 병원에는 못 오게 했어요. 갑자기 연락하면 또 충격받아서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사장님이 모셔온대요. 1년 고생시켰으면 됐지. 괜한 짓 하지 마세요. 간병인은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마냥 눈치를 줬어요. 저는 믿기 어려운 소식들에 정말로 무슨 주인공이라도 된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머리를 굴려봐도 미스터리였어요. 깨어나자마자 이혼녀의 빈털터리 상태가 되어 있는 데다 아이조차 볼 수 없다니. 간병인의 말로 추측해보면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차도 처분을 했고 친정집조차 남편 소유로 바뀌었다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단지 그것만으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죠. 깨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들은 첫 이야기가 이혼이라니. 딸을 빼앗긴 건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한 것, 제 명의의 재산을 남편이 모두 가져갔다는 것, 친정엄마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 모든 상황이 저는 서럽게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로 입을 막고 서럽게 울었어요. 모든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렵게만 느껴졌죠.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눈치를 보면서 한참을 혼자 울었어요. 저에게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보다 1년 사이에 벌어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았어요. 제가 놓인 상황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 8시가 넘어 간병인이 퇴근하고 나자 저는 병원에서 나갈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갈아입을 옷이 있어서 옷을 갈아입고 간병인이 저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듯한 돈을 조금 챙겨서 나왔어요. 몸에서 근육이 거의 빠져서 걷는 것도 휘청거렸지만 무엇보다 제 딸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간절했어요. 아주버님 댁에 있다고 하는 내 딸, 정말로 건강하기는 한 것인지 큰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닌지 어서 빨리 달려가 봐야 했어요. 택시를 잡고 아주버님 댁으로 향했어요. 1년을 누워 있었지만 아주버님 댁이 아직 기억이 나는 상태여서 다행이었죠. 택시에서 내려 아주버님 댁에 도착했어요. 아주버님 댁은 아주 큰 저택인데 아주버님은 가사도우미까지 따로 두고 있는 부자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제 신분을 밝히자 도우미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주버님이 조금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죠. 저는 제 딸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심드렁한 얼굴로 대답하셨죠. 글쎄, 아마 뒷뜰에서 놀고 있을걸요? 그보다 몸은 좀 괜찮아요? 마치 남일처럼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내 딸이 엄마 없는 아이라고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느껴졌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일단 아주버님께 대충 인사를 하고 저택의 뒷뜰로 쫓아갔어요. 뒷뜰에 가보니 제 딸이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나무 막대기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작은 등이 축 처져서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자 커다란 그리움이 저도 모르게 멈춰서서 눈물을 흘리다가 급히 눈물을 닦고 가서 엄마가 왔다면서 꽉 끌어안았어요. 딸은 몰라보게 커 있었죠. 사고 전에도 귀엽게 옹알이를 하며 말을 익히던 때였지만 지금은 혼자서 잘 걷고 말도 훨씬 잘하고 있었어요. 너무 커버린 딸의 모습에 그동안 엄마 없이 외롭게 컸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딸을 꼭 끌어안자 품 안에 있던 딸이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이모 다 나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져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딸은 이모라는 단어를 정확히 내뱉고 있었어요. 이모라니, 저는 딸에게 물어보았어요. 이모라니, 누가 이모야?
엄마잖아, 엄마. 엄마 잊어버렸어? 응? 아빠가 그랬는데 옛날에 엄마는 이모라고. 어릴 때 원래 엄마가 아파서 이모랑 잠깐 살았던 거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7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엄마인 저를 이모라고 칭하고 원래 다른 엄마가 있었다고 하는 남편. 7층에 있는 사람. 저는 당장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딸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저는 아주버님 댁으로 들어가서 딸의 방에 가서 간단히 짐을 챙겼어요. 딸의 가방과 딸이 아끼는 인형 하나만 챙겨서 얼른 그 집을 나왔죠. 아주버님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아주버님은 저와 딸이 들어오든 나가든 크게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막상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아주버님 댁을 뛰쳐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딸을 데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상했죠. 저는 고민을 했지만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반년 이상 그냥 비워둔 친정엄마의 집이었죠. 간병인의 설명에 의하면 엄마는 지방으로 내려가 계시다고 했으니 여기에 있는 친정엄마의 집은 비어있을 것이었어요. 저는 딸과 함께 친정엄마의 빈 집에 도착했어요. 들어가 보니 바닥이 완전히 냉골이었어요. 발이 시려운 바닥을 딛고 집에 있는 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참아온 눈물이 터져 엉엉 울고 말았어요. 엄마, 나야, 엄마 딸. 여보세요? 너 우리 딸이니? 응? 누구세요? 우리 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 우리 딸 맞아요? 돈 입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를 듣고 엄마는 얼마나 놀라셨는지 몇천만 원 입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로 의심까지 하셨어요. 슬픈 상황에 웃지도 못할 일이었지만 제가 깨어나 제 발로 엄마 집까지 가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엄마는 믿기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진정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 비워둔 엄마의 집에 와 있다는 것, 아주버님 댁에 맡겨둔 딸을 데리고 왔다는 것도요. 그리고 남편이 저와 이혼을 했고 제 명예의 재산도 모두 처분이 되었다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엄마도 저만큼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일단 당장 다음날 가장 빠른 차를 타고 올라오기로 하셨어요. 냉골이 된 엄마 댁에 보일러를 켜보니 다행히도 동작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얼어서 터져버린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죠. 먼지 냄새가 나는 이불을 털어서 깔고 딸을 씻기고 같이 잠자리에 누웠어요. 자려고 불을 껐는데 딸이 이야기했죠. 이모, 정말 저희 엄마예요? 아빠가 원래 엄마가 있다고 했는데 원래 엄마는 별로 못 봤어요. 아빠도 별로 못 봤어요. 엄마는 이제 저랑 같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것을 꾹 참았죠. 이미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더 울면 딸이 불안해할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불을 켜고 딸을 일으켜 앉히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 엄마야. 진짜 엄마가 맞아. 옛날 엄마 얼굴은 기억이 나지? 조금요. 엄마가 배 아파서 너를 낳았고 옛날에도 지금도 엄마는 진짜 엄마야. 엄마가 아파서 1년이나 옆에 못 있어줘서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다쳐서 오래 잠들어 있었지만 깨어나자마자 우리 딸 보러 왔어. 아빠가 챙겨주지 않아서 섭섭했지? 엄마는 이제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엄마한테는 네가 가장 소중해. 그렇게 말하면서 딸을 꼭 끌어안았어요. 딸은 별말이 없었지만 조금은 이해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딸이 그 사고에서 만약 크게 다치기라도 했다면 하고 생각하자 또 가슴이 섬뜩해졌어요. 딸을 이렇게 뒷전으로 놓고 신경도 쓰지 않는 남편과 딸이 언급한 남편의 다른 여자.
그 둘을 찾게 되면 멱살을 잡고서라도 자초지종을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친정집에 엄마가 도착하셨어요. 엄마는 정신을 차리고 두 발로 서 있는 저를 보자 눈물을 쏟으시며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저는 딸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다짐한 것이 무색하게 또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죠. 저희는 그렇게 한참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부엌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섬뜩할 정도로 치밀했고 계획적인 함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죠. 엄마의 말과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조합해보니 그동안 남편과 정체 모를 그 여자는 모든 판을 깔아놓고 우리를 말처럼 움직인 것이었어요. 제가 사고를 당한 뒤 엄마는 몇 번이나 제가 누워있는 병원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남편은 물론 수상한 간병인까지 엄마가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간병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엄마의 나이와 건강의 이유로 간병인을 붙였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자꾸 병실을 찾자 간병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우, 그만 좀 오세요. 어머니 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제 일이라고요. 사장님이 그것을 조건으로 시급도 더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남편은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저를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어요. 간병인은 엄마가 울자 환자 보는 것도 지치는데 보호자가 질질 짜고 있는 것까지 보는 게 기운이 빠진다면서 불평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오면 간병인이 일을 안 하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다면서 엄마를 더더욱 병원에 오지 못하게 했죠. 어쨌든 숙식까지 함께하며 장기간 붙어있을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보니 남편이 힘들게 데려온 간병인인 것을 알고 있어서 엄마로서는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엄마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엄마의 집이 남편 명의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또 남편은 엄마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해 저와 이혼 절차를 밟았다면서 집에서 이사를 나가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엄마는 황당해서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집이 어떻게 남편 앞으로 넘어갔는지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제대로 상대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죠. 엄마는 쉽게 납득을 할 수 없어서 한동안 이사를 나가지 않고 버티고 계셨다고 했어요. 혼수 상태가 된 딸을 못 만나게 하는 것도 모자라 멋대로 이혼 절차를 밟고 집도 빼앗아 가다니 엄마에게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어서 이 집에서 버티면서 남편을 만나보려고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버티면서 이사를 나가지 않자 남편은 엄마에게 남은 마지막 하나까지 빼앗았다고 해요. 그동안 엄마가 손녀를 자주 보살피고 있었는데 부자인 아주버님 댁에 딸을 맡기고 교육 전문가를 붙이겠다고 했어요. 엄마의 할머니의 자리까지 빼앗은 것이었지요. 엄마는 항의하려고 했지만 딸은 벌써 아주버님 댁에 가 있었고 엄마가 부잣집에서 딸을 다시 찾아올 명분이 없어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뒤에 간병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았어요. 엄마가 한파에 병원을 또 찾았다가 저를 보고 충격에 쓰러지니 그것을 기회로 남편은 엄마를 시골에 내려보냈다고 했어요. 이렇게 모든 상황이 엄마를 저에게서 멀어지도록 조정을 한 것이었죠. 남편은 제가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동안 저를 고립시키고 엄마마저 떨어뜨리고 이혼이며 재산 명의 이전을 마음대로 한 것이었어요. 그날 엄마와 오랜 회포를 풀고 엄마와 딸이 먼저 잠에 들었어요.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겨 남편과 그 여자의 아기를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 품에서 잠든 딸을 내려다보다가 딸이 치근해졌어요.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딸에게 해줄 것이 없었어요. 저는 딸을 내려다보다가 그간 딸이 어떻게 컸는지 궁금해 딸의 가방을 열어보았죠. 가방을 열어보자 예상대로 스케치북과 크레파스가 나왔어요. 딸은 1년 전에도 유독 그리기를 좋아해서 크레파스만 줘도 잘 놀던 아이였어요. 그 생각이 나자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아 눈물을 꾹 참았죠.
딸의 스케치북을 넘기자 딸다운 알록달록한 그림이 가득했어요. 예쁜 그림들을 넘기다가 저는 눈에 띄는 그림을 한 장 발견했죠. 그 그림에는 병실이 그려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7층이라고 적혀 있었죠. 병실 안에는 환자복을 입고 긴 머리를 하고 누워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볼펜으로 쓴 어른 글씨로 진짜 엄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죠. 저는 그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딸까지 속여 엄마의 존재를 지우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남편의 인간 이하의 짓에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명히 결혼을 하고 딸을 낳을 때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남편은 이런 악마가 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본성이 그랬는데 그것을 숨기고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제가 가진 재산을 노렸던 것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에 제가 가진 재산이 엄청났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남편과 한편인 그 여자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틀이나 나타나지 않자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고용된 간병인은 제가 사라졌든 아니든 크게 신경도 쓰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간호사는 저의 건강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제가 의식을 되찾은 것을 알고 경찰청에서 찾아온 형사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형사의 번호를 받고 연락을 했죠. 형사는 저의 소재지를 파악해 근처로 오겠다고 했고 도착한 형사와 대화를 나누자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사고가 난 날 제 차를 쫓아오다가 들이받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었어요. 그 운전자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도 상태가 안 좋아 수술을 받은 후 7층에 입원을 했다고 했어요. 7층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딸아이의 그림을 떠올리며 바로 남편의 상간녀라는 눈치를 챘어요. 제 차를 들이받은 것이 남편의 상간녀이고 그 여자는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제가 누워있는 사이 남편과 상간녀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형사님은 당시 사건을 담당해 수사를 했지만 그저 사고였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어요. 뾰족한 증거가 없었지만 형사님은 그 사고가 고의적인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증이 없어 사고로 마무리되었지만 찜찜해서 그동안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연락을 했다고 하셨죠. 저는 운이 좋게도 좋은 형사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사건을 밝혀야만 했어요. 저는 형사님께 그동안 알게 된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형사님은 이야기를 듣더니 놀라시는 눈치였죠. 형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몇 가지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번뜩 생각이 나는 건 남편이 고용한 돈만 따르는 간병인을 돈으로 매수하면 증인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형사님은 저에게 방향을 일러주시겠다면서 사건 재수사를 요청한과 동시에 일단 제일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제 앞으로 남아있던 저축을 깨서 돈을 조금 마련했죠. 그리고 예전에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던 변호사 동료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원래 퇴사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라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저의 사정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도움을 주기로 했죠. 저는 다음 날부터 조력자가 된 형사님과 변호사 친구 말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는 딸이 보고 싶어 잠깐 나갔다 온 것으로 말하고 제가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 시간을 벌었어요. 천천히 시간을 번 동안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스치기만 해도 베일 정도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죠. 먼저 제가 수집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을 수집했어요. 형사님 말로는
혼수 상태일 때 이혼을 하려면 서류에 대리인이 보호자가 서명을 해야 하는데 전 남편이 혼자 서명하는 것으로는 이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전 남편이 제출한 이혼 서류를 찾아보니 친정엄마의 사인이 되어 있었는데 엄마는 서류에 사인을 한 적이 없었죠. 전 남편은 엄마의 사인을 위조해 저와 이혼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어요. 또 이혼 사유에서 전 남편은 제가 아이를 양육하면서부터 우울증을 앓았고 전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떼어놓으려 했다는 등 거짓 증언을 했어요. 딸에게는 의식불명인 엄마가 깨어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자신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작 전 남편은 딸에게 관심도 주지 않았고 아이를 아주버님 댁에 맡겨 방치했어요. 친부모가 있는데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아동 방치 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증거들을 찾는 동안 전 남편과 상간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당시 창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고 제가 사고가 나기 약 1년 전부터 상간녀를 만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상간녀는 미술계에서 큐레이터로 잘 나가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욕심이 많고 독한 여자라고 했죠. 형사님이 내미신 사진을 보았는데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였어요. 하지만 내면의 욕심이 그득해서 그런지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죠. 상간녀는 전 남편이 창업을 해서 대표가 될 것을 알고 불륜을 시작했고 모든 것에 욕심을 냈던 것이었어요. 그 독한 여자는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 남편과 계략을 짜서 제 차를 들이받은 것이었어요. 들이받는 쪽보다 들이받치는 쪽이 더 타격이 클 것이라 생각하고 제 차를 들이받았고 결국 상간녀의 계획대로 된 것이었죠. 저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한 악독한 전 남편과 상간녀. 그런데 그들은 그런 중범죄를 저질러 놓고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딸에게서 저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서 치료나 받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차곡차곡 그 둘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소송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한 일은 상간녀와 전 남편의 회사에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이메일을 통해 증거와 함께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미술계에서 나름 유명 인사였던 상간녀와 창업을 앞두고 있던 대표직함을 가진 전 남편은 명예가 밥줄이라 불륜 사실이 알려지고 나자 칩거 생활을 시작했죠. 마치 숨죽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되는 것처럼 집에 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과 상간녀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선을 받는 정도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었어요. 바로 제대로 된 신고와 소송을 준비했죠. 하나씩 그 둘의 범죄 사실로 형사사건 조사와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일식불명일 때 거짓 증언으로 이혼 신청을 한 것, 엄마의 사인 위조, 우리 딸 방치, 상해 사건까지 모든 사건이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또 예상했던 대로 그 이상한 간병인은 돈을 주겠다고 하자 바로 저에게 유리한 증언들을 해주었어요. 저와 엄마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지만 돈을 주자 역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혀를 끌끌 찼어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증인이었고 저나 엄마가 모르는 전 남편의 지시사항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꼭 포섭해야 할 사람이었죠. 간병인의 말에 따르면 전 남편은 간병인에게 이런 지시들을 했다고 했어요. 첫째로 친정엄마가 저를 간호하도록 하지 말 것, 계속해서 쫓아내도록 하라고 했어요. 둘째로 제 간병을 최소로 할 것,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신경자극을 하거나 그런 것은 굳이 하지 말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움직이는 정도로만 하라는 것이었죠. 전 남편은 제가 깨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제가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저를 어디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이 될 정도였죠.
간병인의 증언을 듣고 있으니 다시 한번 소름이 돋으면서 이런 인간 쓰레기와 살을 맞대고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또 간병인의 증언에 의하면 상간녀도 자주 병원을 오갔다고 했어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제 상태를 보러 온 것 같았어요. 상간녀가 처음에 병원에 실려왔을 때부터 전 남편과의 관계를 보건대 꽤 오래 만난 사이 같았다고 했어요. 간병인의 추측에 의하면 제 딸이 3살쯤 되었을 때부터 만난 것 같았어요. 딸이 한참 예쁠 나이에 불륜이라니. 전 남편은 정말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놈이었어요. 또 상간녀가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러 병원에 자주 오갔다는 것을 떠올리면 정말 온몸이 서늘해졌어요. 대체 어느 정도로 인간임을 포기해야 자신이 반쯤 죽인 저를 확인하러 올 수 있는 것일까요? 짐승만도 못한 두 사람에게 완전한 법적인 패배를 안겨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간병인의 증언까지 합쳐 소송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니 방심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전 남편은 제가 이를 악물고 이 일에 대해 들춰 법적 공방을 펼치자 그제서야 와서 사죄의 눈물, 아니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 둘 사이는 이혼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면서요.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그 상간녀도 데려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리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본다고요. 물론 그 상간녀를 데려오기 위한 말뿐이었지만 그 상간녀는 죽어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고고하고 콧대 높은 자신을 제게 꿀릴 수 없었나 보죠. 그리고 전 남편에게 이별까지 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진 걸 느꼈는지 전 남편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했어요. 정말 철저한 기회주의자의 끝까지 인간 말종인 모습이었죠. 전 남편은 이제 그 여자와 헤어지기까지 했으니 된 거 아니냐며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매달렸는데 매달리는 이유가 본인의 창창한 미래가 저 때문에 가로막힌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본인이 벌려놓은 사업만 액수로 따져도 수십억 되는데 그거 망하면 큰일 난다고요. 결국 저한텐 씨알도 안 먹히자 저희 딸까지 들먹이며 딸아이 양육비는 줘야 될 거 아니냐며 본인이 망하면 딸의 양육비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 남편의 얼굴에 쌍욕을 하며 법정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네, 맘 같아선 그 얼굴을 죄다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괜히 잘못 손댔다간 저도 폭행으로 쌍방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참을인을 수만 번 쓰면서 참았네요. 그렇게 긴 공방 끝에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 만큼 모두 추가해서 그 둘은 형량을 높게 받았어요. 그리고 상간녀와 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저의 원래 재산도 모두 되찾았고요. 피해 보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돈까지 받게 되어 그 둘을 완전히 거짓골로 만들었죠. 그동안 재판하면서 걸어온 길이 너무 힘든 길이었지만 결국엔 제가 이길 수 있어서 이제야 마음이 조금 여유롭게 되었어요. 지금은 딸과 친정엄마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딸이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제가 적었던 육아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못된 놈이 한 거짓말로 인해 혼란을 겪은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제가 진짜 엄마이고 딸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인간의 탈을 쓴 전 남편 놈은 사경을 헤매던 아내를 기회로 삼았던 것에 대한 벌을 제대로 받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를 이렇게 만든 건 그 사고가 아니라 바로 남편 놈이니까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사회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매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몇 번씩 겪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늘 좋은 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